파월은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금리 인상한 거 있잖아요. 75bp씩 4번 때린 거. 그 효과가 뒤늦게 레깅에서는 뒤늦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속도 조절에 대해 암시하는 겁니다. 그럼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금리 인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높아질 겁니다. 예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봤었던 기대했던 게 4.7 이 정도였거든요. 이거보다 높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찬물을 끼얹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인 기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경고합니다. 강하게 경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함부로 금리 인상을 너무 성급하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기대도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죠. 속도 조절해줄게. 깨워. 그래도 궁극적으로 금리를 올릴 건데 역사는 얘기해주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서 이제 중탕을 시켜버리는 거죠. 파월의 발언이 바로 그런 예. 뜻이었구만. 그럼 한번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 그러면 우리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지난 FOMC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목이 약간 어제 말씀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 FOMC 때문에 많이 바쁘셨군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FOMC 때는 거의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별로 안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얼굴도 많이 상했는데. 아침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아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FOMC 얘기 뭐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텐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뭐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었던 얘기니까요. 뭐 그러니까 그 타이틀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까지 일일이 다 해드리는 건 제 생각에 좀 뭐 중언부언 드리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결국에는 핵심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걸 좀 암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결국에는 더 높게 올리고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뭐 그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배경을 좀 연준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FOMC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잠깐 보시면 결국에는 연준이 바라보는 목표는 두 개입니다. 결국에는 성장과 물가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성장을 극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물가 대신에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성장보다는 지금은 물가에다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이 좀 울잖아요. 근데 성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되게 모순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각각 적이 쳐들어오는데 양쪽으로 분산을 시키니까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성장이 둔화되는 걸 막으려면 돈을 풀어야 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돈을 긴축을 해야 되니까 이 양쪽에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느 하나를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빠르게 진압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요번에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가 넘는 금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물가를 완전히 제압을 한 다음에 성장을 지원하러 갈 때는 무기가 더 많아지죠. 낮출 수 있는 금리의 레벨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무기를 갖다가 쟁여놓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돼요. 금리를 많이 쌓아두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를 먼저 선제적으로 빠르게 제압을 한 다음에 동부전선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서부전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성장을 때려잡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진흙탕에 빠진 거죠. 진흙탕에 빠졌다는 얘기는 물가 잡으러 들어간 데가 이제 눕힌 겁니다. 특히 누가 있는 거냐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건데 이 스티키라는 게 우리 이제 설거지 같은 거 하다 보면 치즈 같은 거 이렇게 렌즈에 돌리면 이게 팍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물만 내면 안 내려가지고 야 이거 되잖아요. 물에 엄청 불려야 돼. 스크럽을 엄청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임대료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 임대료가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서비스업 물가인데 이게 외식업 물가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이 전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것만 봤지 떨어지는 걸 못 봤거든요.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짜장면 가격 폭락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폭락했습니다.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잠깐 보시면 이게 문제인데 임금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에는요.
실업자 수가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구직자 수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빈 일자리가 1000만 개인데 실업자가 6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실업자 1인당 빈 일자리가 1.8개 정도 되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큰데 노동에 대한 공급이 적으니까 이거는 임금을 올려주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물가를 제압하지 않고 성장으로 만약에 포커스를 전환을 해버리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힘을 얻고 있으면 실업자들이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임금에 얹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임금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럴 때 만약 후퇴를 하게 되면. 그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기업들은 그걸 갖다 제품 가격에 가산을 하게 되고 그럼 제품 가격에 가산한 만큼 물가가 또 오르는 거죠. 그럼 물가가 오르는 만큼 또 임금을 올리고 그래서 물가 임금의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는 네. 그런 악재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실업자 600만인데 결국에는 1000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생각에 이게 약간 뭐하고도 연관이 되냐면 리쇼어링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리쇼어링이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일자리 우리나라로 갖고 와, 미국으로 갖고 와 이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뭐 많이 얘기하시는 IRA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렇죠. 거죠. 네. 미국으로 다 갖고 와. 근데 미국으로 갖고 오면 일자리가 터지잖아요. 근데 노동자는 없지 않습니까? 멕시코 장벽세였잖아요. 그러면 노동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니까 이게 과거하고 좀 바뀐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모순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Anyway.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거 생각보다 강한데? 이러면서 여기서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호족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올려가지고 빨리 잡으려고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누가 초조해지냐면 성장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거죠. 빨리 금방 와준다며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장도 문제지만 이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중앙은행이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 시스템 불안이죠. 네. 성장하고 물가 이 뒤에 목표가 하나 더 숨어 있는데 금융 시스템이 불안할 때는 중앙은행은 튀어나와줘야 되거든요. 축구로 따지면 골키퍼 1대1 되면 골대 안 지키고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골키퍼가.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되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나가야 돼요. 물가고 뭐고 다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무너지게 됐었을 땐 중앙은행이 뛰어나가지고 돈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금융 시스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간접 금융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접 금융 시스템은 은행이에요. 근데 그 이제 직접 금융 시스템은 뭐냐면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이거죠. 우리 이제 주식을 살 때 은행 통해서 사거나 그러진 않죠. 채권을 살 때 기업한테 직접 채권을 사면서 돈을 빌려주지 은행 통해 빌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 금융이 은행이고 직접 금융이 이제 시장이 금융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잠깐 보시면 은행 같은 경우가 은행이 무너졌었던 금융 시스템 위기가 우리가 이제 08년도에 기억하는 금융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금융 위기 당시에 굉장히 큰 은행의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은행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이 참 독특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예금이 이 부채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을 받아가시잖아요. 은행에 예금하고 통장 받아가실 통장을 보면 이게 채무증서예요. 은행의 채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금자들이 바로 은행의 채권자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갖고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채권을 자산으로 쌓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자본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채권자들이 손실이 나게 되겠죠. 근데 이 채권자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서민 채권자들의 붕괴가 나타나는 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규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본을 두텁게 쌓아라 이거죠. 은행이 망하더라도 자본은 하나의 방패막이잖아요. 자본부터 줄어들고 이게 다 앵꼬가 나면 그 다음에 서민 이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자본을 두텁게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산을 쌓을 때도 예를 들어 이거죠. 예금을 빼가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아파트로 돼 있어요. 그럼 팔고 줘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한테 뭘 가지고 있으라고 하냐면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사이드의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사이드의 규제를 같이 합니다. 이 부채를 갖다가 보존해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런 자산 사이드, 자본 사이드의 규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쪽 은행 시스템은요 지금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은행으로 예금이 몰리죠. 지금 보면 단기 예금으로 은행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보시면 되는 게 금융위기는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돈이 빠지죠. 네. 지금 은행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혹자는 금융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에서 돈이 물밀듯이 빠지면 그때 금융위기지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금융위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데 은행이 너무 튼튼한데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돈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빠져가지고 간접 금융시장으로 몰리는 게 오히려 되려 문제일 수 있죠. 그럼 이쪽이 굉장히 썰렁해지는 겁니다. 그럼 돈이 이쪽에는 직접 금융시장으로 가지 않으니까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는데 채권시장 중에서 특히 누가 불안하냐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국채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국채 시장이요? 네. 이게 미국 국채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 국채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예를 들어 2%다. 그럼 한국 국채 금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겠죠. 높겠죠. 예. 불안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국 국채 금리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한국 프리미엄을 얹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프리미엄을 얹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 이보다 프리미엄이 더 얹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사실상 거물로 따지면 지반입니다. 근데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만약에 요동을 쳐버리면 네. 기반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죠. 이러면 직접 금융시장이 박살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걸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해요. 큰일 나겠다고. 미국 국채 시장에. 그러면 잠깐 보시죠. 뭐가 문제냐면 잠깐 보시죠. US 국채라고 해보겠습니다. US 국채 시장에는 결국에는 이 국채 가격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국채 시장에는 결국엔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하는데 공급과 수요가 있을 겁니다. 미국 국채의 공급이요. 미국 장기 국채 공급이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커졌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공급이 커진 만큼 수요가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수요 사이드를 보죠. 그럼 누가 미국 국채의 수요자가 되느냐?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요거죠. 시중은행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도 하는데 모든 프라이머리 딜러가 시중은행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사줘요. 미국 국채를.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이 시중은행들한테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가하죠. 그 규제 중에는 SLR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SLR 규제가 뭐냐면 국채를 담은 만큼 자본 땡겨놔 이 얘기예요. 그럼 국채 사자마자 유상증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마음껏 늘리지 못해요. 네. 지금 이런 규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예요. 그럼 시중은행이 굉장히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는데 이 규제 때문에 지금 못 사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21년도 3월 달에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 3월에.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시중은행 말고 누가 사주냐면은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권형 펀드 있잖아요. ETF.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헤지 펀드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개인들이 돈을 맡긴 다음에 이 펀드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금리가 오를 것 같죠.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누가 장기 채권 투자해요. 지금 10년 채권에 누가 돈을 묶이고 싶어요.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누구도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여기는 썰렁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외국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해외 중앙은행. 근데 해외 중앙은행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달러 강세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야 돼요.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 국채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외환시장에다가. 네네. 달러 캐시를 던져가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달러를 팔아서. 그럼 달러 캐시를 갖고 있으려면 국채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쪽도 미국 국채의 수요자가 되지 못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구냐면 연준입니다. 연준이 뭘 해줬냐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사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무슨 양적 완화를 지금 양적 긴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가 그 질문을 해요. 양적 긴축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잼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거든요. 퀀트로 따지면 1라운드에서 맞으면 시작하자마자 땅 잼 맞으면
근데 또 싸우잖아요. 13라운드에서 서 있기도 힘든데 잽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잽이 날라오니까 이게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만 정리해보죠. 미국 국채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공급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공급이 늘어난 만큼 수요가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 사이드를 보시면 답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시중은행은 살 수가 없고 규제 때문에. 그 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사줄 수가 없고 해외 중앙은행은 달러 강세 때문에 사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연준은 양적 긴축하니까 사줄 수가 없죠. 공급이 엄청 늘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아니면 여전히 많죠. 여전히 더 많아요? 늘리지 않고 있는 거지 지금은. 예전보다 더 늘리지 않을 뿐이지 지금 현재도 뿌려져 있는 국채가 엄청 많죠. 근데 그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이거 뭘로 막아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미국 국채를 사람들이 사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에서 가장 환금성이 좋은 게 뭐죠? 부동산에서요? 예, 부동산 쪽. 갑자기 아파트. 아파트죠. 아파트가 환급성이 제일 좋다고 하죠. 그렇죠. 요즘 안 좋던데요. 안 팔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개방형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방형 펀드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환매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환매를 네. 받아줘요. 자산을 팔아가지고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같은 경우 환급성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어떤 펀드들이 설정이 되냐면 개방형 펀드들이 오픈 펀드가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환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너무너무 환금성이 좋아요. 그럼 아파트 펀드가 나온 거죠. 개방형으로.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즘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아파트 펀드 환매 신청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환금성이 좋던 게 지금 안 팔려요. 만약에. 그럼 펀드에서 자금을 줄 수가 없죠.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이어 세일을 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가격을 낮춰서. 그러면 기존의 투자자들 빼지 않는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손실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먼저 빼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죠?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 폭락을 맞을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환금성이 되게 좋았다고요. 어마어마한 환금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개방형 펀드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환금성이 떨어지면 개방형 펀드에서 이거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채권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론이라기보다 펀드론이죠, 펀드론. 펀드론. 뱅크론이 아니라 펀드론이죠.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펀드론이 일어나는데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팍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게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부담감이 생기고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마른다라는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펀드론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무섭지 않을까요? 굉장히 무섭겠죠. 자, 그러면 국채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기 전에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미국의 전문가들일 거지 않습니까? 연준도 그렇죠.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옐런 재무장관이 한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이걸 커버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커버를 쳐주는 게 뭐냐면 먼저 연준부터 한번 해보죠. 양적 긴축 안 하고 양적 완화해주면 되죠. 근데 지금 양적 완화해주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에다 찬물을 끼얹는 거지 않습니까? 뭐하니 너네 이 얘기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해외 중앙은행이 살 수 있게 해주려면 달러 강세를 막아주면 되잖아요. 달러 강세가 나타난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갖다가 멈춰주면 되는데 이러면 또 뭐하니 이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는 펀드들이 다시 사줄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꺾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또 그렇죠. 뭐하니 이 얘기 또 나오죠. 네. 그러면 하나가 남죠. 시중은행이 못 사는 이유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못 사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풀어줘요. 완화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SLR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규제 당국하고 재무부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보시죠. 펀드 사이드를 한번 보세요. 펀드 사이드. 얘를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국채가 유동성이 모자랐을 땐 먼저 빠지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네.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왕이니까 그 사람이 그나마 나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뭔가 규제를 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언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아침 방송에서 뭐하냐 이러실 수 있지만 이게 제 생각엔 연준에서 지금 되게 연준이랑 이제 재무부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이거 떠나서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만 더. 그러면
무언가 규제를 풀든지 무언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든지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시간을 주려면 뭘 해주면 되냐면 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무슨 속도를 조절하냐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면 뭐야? 너네 물가 잡으려는 게 맞아? 이렇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라는 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줘야 되죠?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가 줄여주는 대신에 터미널 레이트를 올려버리는 방법이죠. 그리고 제약적인 높은 금리 수준을 더 길게 유지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모순이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얘 금리 인상 멈추면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여기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못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다 해내려면 무언가 하나를 주면서 하나를 받아와야겠죠. 주면서 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속도를 줄이면서 당장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미래의 부담을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만 저는 지금 좀 사람이 되게 좀 바로 앞만 보는 스타일이라서 당장 줄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래에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파월도 이번에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데이터 디펜던시다.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은 미국 금리 인상이 되게 오래된 얘기 같은데 올해 3월부터 했어요. 올해 3월에 0%였던 걸.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뭐 몇 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작년 8월부터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0%였거든요, 금리가. 네. 올해 3월만 해도. 네. 올해 3월 말에 0에서 0.25로 올려요. 아, 우리가 훨씬 빨리 했군요. 우리가 훨씬 빨리 했죠. 네. 그리고 5월 달에 0.5 빅스텝 가요. 5월 달에. 그 다음에 우리가 0.75 자이언트 스텝을 6, 7, 9, 11월 연속으로 4번 갑니다. 그럼 잠깐만요. 금리를 본격적으로 1%가 넘어간 게 언제였냐면 올해 6월 달 말부터, 올해 6월 중순부터였던 거예요. 지금 몇 월이죠? 11월, 저도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11월 초잖아요. 네. 그러면 4개월 반 정도 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금리 인상을 하면 그 효과가 바로 올까? 예를 들어 제가 주택담보대출 6개월짜리 받았다고 하죠. 6개월 변동. 오늘 주택담보대출 받았어요. 근데 내일 금리가 0.75가 올라요. 그럼 영향을 주나요? 예. 당장은 안 주죠. 6개월 동안은. 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그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려면 시차가 존재합니다. 몇 개월이냐? 몰라요. 3개월 21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아는 사람은. 때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면 뭘 또 봐야 되냐면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간 게 6, 7, 9, 11월이잖아요. 이게 네. 뭐하고 똑같냐면 기침하는데 기침 없애려고 감기약을 먹잖아요. 기침약을. 바로 사라지냐? 그게 아니죠. 약효 나타나는 그렇죠. 약효는 시간이 걸리죠. 예. 그랬더니 성격이 급하니까 기침약을 10개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누워버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연준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그 국채 시장도 불안한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한꺼번에 6, 7, 9, 11월에 했던 게 한꺼번에 훅 다가오면 이거 쓰나미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 불안하죠. 누구도 그걸 개런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현재까지 올려놓은 큐뮬레이티브한 것,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해놓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한번 보고 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속도를 조금은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산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찬물을 끼얹는 거죠. 대신에 중장기적인 우리의 목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어허. 그죠? 그리고 그 높아진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중탕을 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월의 발언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만. 그럼 한번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잠깐 네. 보도록 하죠. 제가 기사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저희 잠깐 보시죠. 아니 근데 완벽히 일단 이해됐어요. 파월의 발언. 감사합니다. 예.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옐런의 발언부터 제가 국채 얘기는 소설 쓴 거 아니냐 이제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이거 잠깐만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사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네. 써지질 않는 것 같아서 옐런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잠깐만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제널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국채 시장의 얇은 거래 유동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옐런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전반적인 국채 공급이 증가했지만 브로커와 딜러들의
브로커와 딜러들의 대체 대조표 운영 한도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SLR이라고 보이세요? 네. SL이라는 은행 자본 요건 등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이런 영향이 악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SLR은 은행이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편입할 때 자기 자본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완죠, 자산이 레버리지. 늘어날수록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를 못 사는 거죠. 자, 밑에 잠깐 보시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족이 생기더라도 중앙은행이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시장의 주요 매수 세력인 중앙은행이 빠지면서 수요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양쪽 완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양쪽 긴축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10월 14일 날 옐런 장관 발언이에요. 조금만 더 갈게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10월 25일 날 발언을 잠깐 볼게요. 여기서는 보다 좀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제적 상황으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 시스템 안정, 연준도 신경 써야 되는 그 금융 안정에서 미국 국채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죠. 다이렉트로. 네. 자 보세요. 요 밑에 보시면 재무부는 국채 시장의 충격과 혼란을 흡수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다? 금융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규제? 규제 뭘까요? SLR. 그렇죠. 요 앞에 나오잖아요. 네, 보완죠. 이거에 네.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논의가 되고 있겠죠. 요 밑으로 내려보시죠. 그래서 재무부는 일부 국채 일부의 바이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바이백은 뭐냐면 공급을 줄여주는 겁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지고 채권 시장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으로 내려보시죠. 여기 어려운 문장 나옵니다. 비은행 금융중개 분야에서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제가 직접금융, 간접금융 말씀드렸죠. 네. 간접금융이 은행 시스템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직접금융 있죠. 비은행. 거기에 금융중개 분야에서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직접금융에서. 재무부와 금융규제 당국이 사모펀드의 레버리지를 더 잘 모니터링하고 MMF와 머니마켓 펀드와 개방형 채권 펀드에서 잠깐만요. 개방형 채권 펀드에서 투자자가 몰릴 수 있는 선발주자의 이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그거. 예, 이거예요. 이게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저도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 나오는 얘기하지만 이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신문에 나오는 얘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 문장 읽으면 뭐? 이렇게 다시 이거 한 3번 읽어봤거든요. 먼저 튀어나간 무슨 놈들. 소리지? 튀어나가는 무슨 놈들 예. 이거 잡는다 이거죠. 이거죠. 예. 예. 이거 근데 이거 하려면 저도 뭐가 솔루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줘야죠. 시간을 끌어줘야죠. 아, 오건영 부부장한테 시간 끌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코너 제 생각에 제목보다 제가 더 코너에 시간 더 몰리는 것 줄여야잖아,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파월 의장 코멘트를 보시죠. 뭐라고 하냐면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려할 겁니다. 큐뮬레이티브한 누적적인 타이트닝의 효과를 여태까지 금리 인상한 거 있잖아요. 75bp씩 4번 때린 거. 그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속도 조절에 대해 암시하는 겁니다. 그럼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얼티밋 레벨 금리 인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will be higher 더 높아질 겁니다. than previously expected 예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봤었던 기대했던 게 4.7 이 정도였거든요. 이거보다 높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찬물을 끼얹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한 번 더 박죠. 네. 역사적인 기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경고합니다. 강하게 경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함부로 prematurely 그러니까 함부로 금리 인상을 너무 성급하게 금리 인상 스탠스를 루스닝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죠. 속도 조절해줄게. 깨워. 그래도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건데 역사는 얘기해주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서 이제 중탕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 그래서 올라가던 주식시장이 FOMC 당일날 다시 밀리기 시작을 하죠.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축 프로그램을 할 때 3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how fast to go 얼마나 빠르게 갈 거니 얼마나 빠르게 올릴 거냐 그 다음에 세컨드는 how high 얼마나 높게 올릴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how long to remain 얼마나 오랫동안 그 높은 금리에서 머물 거냐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질문이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첫 번째는 속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줄일 것을 고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how high에 있어서는 더 올릴 거다. 그다음에 how long에 있어서는 더 길게 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레벨에 가까워질수록 closer to the 레벨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restrict한 테리토리라고 해서 꽤 높은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정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라고 얘기했냐면 question of speed, 스피드에 대한 질문은
덜 중요해질 겁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에 비해서. 그러면 첫 번째 속도는 갖다 조절하겠다로 이거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높이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건지로. 그 얘기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정점에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제 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논의하겠다. 이 얘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잠깐 보시죠. 네. 11월 달에는요. 사실 11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4.5%까지 0.5% 올릴 확률이 지금 52%예요. 네. 근데 기존하고 크게 바뀌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뭘 바꾸게 되냐면 요거 한번 보시죠. 내년 11월 겁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요동을 치는데요. 한 달 전에는 1년 후에 가장 높이 올려봐야 5%까지 올릴 거라고 봤었어요. 4.75에서 5까지. 한 달 전에는, 불과 한 달 전에는. 근데 이게 계속 바뀐 다음에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혹시 이 숫자 보이세요? 잘은 안 보입니다. 끔찍한 숫자 읽어주세요. 나오죠. 예, 6에서 6.25, 네? 5.75에서 6, 5.5에서 5.75, 5.25에서 5.5.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6 예.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시력 검사 같은 느낌이 한데 이게 6에서 6.25입니다. 그 얘기가 0.1%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더 올리나?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부담감을 되게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휴 설마 그렇게 올리겠어 하던 시장이 그런가? 이제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6 얘기가 네. 나와요, 사실. 네, 6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 질문을 닉이라는 티마라우스라는 기자가 있어요. 닉 티마라우스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시잖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애매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실제로 그 얘기 나중에 또 기회 주시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 금리 추이는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2년하고 10년 금리가 다 올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더 높게 한다라는 수사가 채권 시장에는 그대로 녹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 하나 보시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지난 한 달 동안 더 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금리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이 차트가 뭐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게 2년, 10년 금리 차트예요. 그죠?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지 않았나요? 전저점 수준 정도?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이거는 선반영 됐고 워낙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죠. 근데 금리가 더 올랐잖아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더 강해져야죠. 그렇죠. 잠깐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기점에 그러네. 달러 원 환율 보세요. 내렸죠. 응? 그러네. 내렸죠. 네. 엔화도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금리가 더 올랐는데 당연히 달러가 약해져야 되잖아요. 음. 하나만 더 보죠. 그럼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가 뛰어야죠.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한 달 동안 옆으로 기어요. 기준금리가 0.5 올랐는데도 여기 기준금리 인상한 거거든요. 네. 이 펜이 되면 좋은데 옆으로 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뭔가 저 차트에 의한 페이크 아니야 해가지고 숫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보시면 그냥 계속 하세요. 예. 미국 금리가 10월 7일 한 달 전에 네. 2년짜리가 4.16이었는데 지금 4.66이에요. 네. 0.4 올랐죠. 네. 한 달 전에 3.89였는데 10년짜리가 4.16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10년짜리나 2년짜리가 다 오른 거죠, 금리가. 네. 근데 옆에 잠깐 보시면 그럼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는 달러가 강세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달러가 112에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어요, 110으로. 금리 올랐는데. 예. 그리고 밑에 금리가 오르면 보통 금 가격이나 유가가 쩔어야 되잖아요. 유가 보시면 91.3에서 92가 됐어요. 오히려. 예. 밑에 보시면 그러면 주가는 빠져야 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네. 다우존스가 29,300에서 32,400이 됐어요. 나스닥이 1,600에서 1,650에서 제 마우스가 또 안 되네요. 나스닥이 1,650에서 1,475 끝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여태까지 봤었던 거하고 또 조금 다른 상관관계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뭐 지금 다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소극적인 국제 공조에 대한 기대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좀 너무 강하게 만드는 걸 결국에는 이게
이머징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같이 반영하면서 이런 그림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니겠는가. 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죽는 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이나 뭐 이제 결국엔 달러 강세가 다 풀린다 이런 말씀보다도 결국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런 변화가 좀 자산시장에 녹여 있는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정도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 뭐 다른 거 모르더라도 파월이 왜 이게 금리 속도는 좀 속도는 늦추면서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종 금리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더 오래 지속할 그 얘기를 왜 했는지 그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오늘 근데- 수확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성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뭐 그건 매번 느끼잖아요. 이번 주말에 아, 예. 부부장님 아, 어떻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이에요. 아이고. 아니 너무 지난번에 아, 예. 왜 주말에 한번 했더니 닷컴이요. 예. 야 여유 있고 좋더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 하나만 희생하면 돼요. 네. 제가 좀 한번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건영 해보시죠. 부부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은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염승환 이사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